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전세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 집 사는 건 한 2, 30년은 예. 아주 먼 얘기 같고 이번 생에 되면 다 있습니다. 예. 로또가 되지 화이팅, 않는 화이팅. 네, 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세값 오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세 문제는 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제도예요. 전세가요? 예. 정말요? 예. 외국 사례랑 비교해 분석해 보려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뭐 그 사람들이 전세가 늘어난 요인 뭐 이런 걸 분석한 건 많은데 네.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조선시대까지 갔더라고요. 조선시대요? 예, 예. 그 1905년, 6년에 처음으로 대한제국에서 냈던 무슨 자료에 보면은 그걸 연구하신 분들 논문 보면 이미 이제 전세가 꽤 퍼져 있었대요. 조선시대에? 예, 예. 그래서 보면 그때 이제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때는 이제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려줄 테니 돈을 제가 보증금을 낼 테니 공간을 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거꾸로였던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내 공간을 담보로 좀 돈을 빌려다오. 이 공간 네가 써라. 근데 요거는 뭐 좀 역사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이게 급속도로 늘었어요. 7, 80년대 지나면서. 네. 75년인가 이제 처음으로 전세, 월세를 분리해서 통계를 냈는데 네네. 그때 전세가 한 5%가 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95년에 최대 네. 29.7%인가? 뭐 3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전세에 사는 거죠. 네. 그리고 95년부터 쭉 다시 줄어들어서 2019년 조사로도 이미 75년 때보다 더 낮아졌어요. 15%. 그럼 그 전세 이 사시던 분들이 뭐 다 제 집 마련을 한 건 아닐 테고. 뭐, 예, 월세가 23%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내 집 마련은 별로 안 늘었으니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성공한 사람은 한 5%? 월세를 내려온 사람이 한 10%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한 3, 40년의 세월 동안 일어나니까 누구는 뭐 돌아가시기도 했을 거고, 그쵸. 뭐 네. 누구는 월세에서 바로 내 집 마련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만 뚝 잘라놓고 보면 네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은 전세가 죽어 사다리였나? 성공한 사람보다 이게 미끄러 내려져 간 사람이 2배가 넘는데. 네. 소비자들 네. 생각으로는 월세보다는 그래도 전세 그렇죠.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 입장과 또 사회 전체적인 걸 보면 다른데요. 실제 월세로 전환하는 이자율이 이 월세 전환율이 더 비싸니까 네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사는 게 더 이익인 거죠. 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고 네. 전세의 공급자 월세로 돌리면은 월세로 전환율이 더 높은데 집주인은 왜 근데 그럼 월세로 안 돌릴까요? 그 돈으로 뭔가 약간 다른 곳에 투자를.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집을 하나 더 사고. 네, 그렇죠.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 갭 투자. 네. 예. 혹은 처음에 살 때 좀 집값이 내가 모자라서 전세 네. 끼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레버리지 투자인 셈이죠. 네. 그렇게 해서 사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자율만큼 손해를 봐도 나중에 집값이 훨씬 더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집주인도 이익이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한때만 통했던 거예요. 95년 이후 확 꺾여서 전세가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보면은 그때 주택 증가율이 최대였고 네. 그때부터 도시화율이 이게 꺾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 때는 이게 통하는 거죠. 나는 이 목돈 받아서 한 채 더 사고 이 사람도 들어가서 이렇게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뭐 절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떨어졌지만 네. 나중에 집이 옆 동네에 새로 지어지는 데 가서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 게임에서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임대인이 더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또 사고 거기서 보증금 받아서 또 사고 뭐 갭 투자로 그래서 막 몇천 채씩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 개인만 볼 때는 월세보다 유리한데 세입자 입장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잖아요. 저도 받았었는데 네네네.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었으면 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 전세자금 대출 해준 덕분에 전세가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집주인은 적은 돈으로도 집을 소유하고 또 딴 데 투자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또 웃기는 게 내가 내 집을 살 때 네. 대출을 아까 40%밖에 안 해준다고 했을 때 LTV. 네. 근데 그 LTV 대출 받은 거 네. 이자는 내가 내잖아요. 그렇죠. 전세금은 한 80%까지도 집값의 80%까지도 네. 전세금으로 받잖아요. 네. 그럼 LTV로 내가 대출 받을 때보다 어. 그게 다주택자가 전세 놓으려고 할 때는 자기 돈이 2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 집 마련하려면 60%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80%에 대해서 세입자가 내는데 네네. 세입자도 돈이 모자라면 또 거기에 또 80%를 또 대출해 주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그럼 88이 64. 64%를 제도적으로 다주택자를 위한 구매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64% 이자는 누가 내요? 세입자가 내잖아요. 그러네요. 다주택자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에 핵심 역할을 또 전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나는 전세가 월세보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미래에 살 집의 집값이 더 비싸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당장 저한테 월세를 살라 그러면 그렇죠. 난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네네. 뭐 주거보조비 제도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싸면 될 거 아니에요. 오, 그럴 수 있나요? 예. 내가 매달 월 임대료로 뭐 내는 돈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가 더 싸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주거보조비를 줘서 그 차이를 메꿔주면 나는 굳이 전세에 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진짜 너무 좋겠네요. 그게 제 연구소 이름이 주거중립성 연구소인데 이걸 골고루 평등하게 중립적으로 대하자는 건데 그래서 전세로 나가는 이자 비용이든 월세로 나가는 월 주거비 비용이든 같으면 그러면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되죠. 그러게요. 그러면 전세 자금이 투기에 악용될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미 목돈이 있는 분들은 그럼 굳이 또 이거를 내가 뭐 월세를 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환매 조건부 주택이 지분 공유형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분을 나누면 5대5로 나누면 국가가 5, 입주자가 5 이게 전세 보증금보다 더 적은 액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집이잖아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갈 때 시세 차익을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죠. 내가 처음에 돈을 반밖에 안 냈으니 시세 차익도 반만 가져가던가 좀 덜 가져가던가. 괜찮네요. 그래서 이미 목돈이 있는 분들은 좀 지분 공유형 환매 조건부 주택으로 가고 이미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줄 게 아니라 주거 보조비를 줘서 월 나가는 돈이 이 전세 자금 대출 이자보다 싸게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러면은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고 해도 걱정될 게 없죠. 그러네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전세가 더 올랐니 어쩌니 뭐 이러면서 뭐 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임대차 3법이 정확하게 뭐 어떤 법인가요? 그러니까 이 계약 갱신권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계약을 한번 1회 늘리냐 2회 늘리냐 말이 많았는데 한 번 늘리는 거랑 그다음에 계약을 연장해 주는데 임대료를 막 마음대로 올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임대료를 이제 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가격을 정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인상률을 그래서 이 경우는 5% 이하로 해라 라고 했고 마지막은 이제 전월세를 신고를 해서 사실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매번 조사를 하는 건데 웬만한 제품들의 가격은 다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통계 내기도 쉽고. 근데 이제 전월세는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물건을 자동차도 렌트하고 하면은 렌트하는 회사도 등록하고 렌트 가격이 다 신고돼 있고 세금을 매기는데 전세하고 월세는 이 사람이 이 집을 전세로 월세로 하는지를 사실 국가가 그동안 모르는 뭐 등기를 내보면 알고 뭐 이런 식인데 등록하게 하자는 건데 아무튼 요 세 가지였는데 근데 사실 95년에 30%였던 전세가 임대차 법이 도입되기 전이 2019년에 이미 15%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인가 이제 전세 시대는 갔다고. 그때는 가만히 있던 언론들이
그러게요. 아니 왜 그 이미 19년에 반토막이 난 그 전세를 2020년에 생긴 법 가지고 그러게요. 난리가 났는지 이게 그냥 이 인상률을 제한하는 거나 이 더 살게 해주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임대용으로 쓰는데 네. 그 기존에 임대료 잘 내고 살던 사람이 더 살게 하는 게 네. 그게 왜 사유재산 침해예요? 이 임차인을 내 마음대로 확 갈아치워야 내 재산권이 지켜지나요? 아니 이게 아니면 근데 그래서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살게 해주잖아요. 네. 그건 재산권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임대용으로 쓸 때는 적정한 어떤 관리를 받아라 이건데 전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네네.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1981년인데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그 전까지는 오늘 이사 들어와도 내일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야, 집주인이 완전 왕이네. 완전. 근데 그때 1년으로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89년에 네.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이제 그걸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전세만의 주범이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3.4년인가를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 절반 정도는 한 번은 연장을 했던 거잖아요. 2년 하고 한 2년 중에 한 절반이 있으니까 평균 3.4년. 그래서 이제 처음 도입될 때도 이걸 3번 연장하게 해주자. 뭐 심상정원 같으면은 3년씩 곱하기 3, 총 9년. 왜냐면 애들 이제 초중고 생각해서.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2년 곱하기 무한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네. 그 기존의 평균 연장 비율 이런 거 좀 고려해서 좀 그나마 충격을 좀 덜 주려고 2 곱하기 2로 도입이 된 건데 이야, 이거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 생긴다. 그게 뭐예요?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약갱신을 했으면 네네. 한 5% 이내로 인상된 가격에 이제 그럼 2년 전, 4년 전 가격에서 하는 거고 네네. 새로 계약하는 사람은 좀 더 비싼 가격에 했을 수 있겠죠. 그쵸. 그 차이가 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지? 문제인가요? 당연한 그리고 거 아닌가? 그거 중에 절충해서 합의 봐서 하면 가운데 가격이 또 생긴다고 3중 가격이라는데 아니 우리가 뭐 시장에서 뭐 흥정하고 해서 누가 싸게 사고 한다고 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도 안 했을 뿐더러 네네. 이 이중 가격, 3중 가격이 문제라는 거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계약 기간 없애면 돼요. 오늘 입주했어도 네. 내일 쫓겨나는 세상이라면 네. 모든 가격은 시세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죠. 그렇군요. 그걸 바라는 건지. 근데 주거권을 보장하려면은 네.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걸 신규 계약에도 적용한다던가, 근데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급을 안 하려고 하고, 나 다 증여할래. 에이, 지사에 나 임대 안 놓을 거야. 사실 증여도 한계가 있고요. 뭐 자식이 100명쯤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군요. 손주, 자식, 손주 다 합쳐도 아마 증여할 수 있는 분들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증여할 뭐 대상도 없을 텐데, 뭐 죽을 때 집을 싸질러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부작용은 좀 해소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거를 뒤로 돌리려고 하는 후보는 저는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뭐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라던가 원점으로 아예 되돌리겠다고? 개정 전으로 2019년으로 아니면은 뭐 안철수 후보도 이제 이거 뭐 거의 비슷한 입장이세요. 주거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입장을 매우 너무 걱정하고 걱정하시는 계시는군요. 거고 혹은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언론 기사에 이렇게 좀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거가 아닐까. 아무튼 뭐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 우리 대선 후보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똑바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누구 입장에서 네네. 정책의 부작용을 고민하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걸 누구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네.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